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국의 탄핵 관련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익숙한 느낌인 탄핵. 탄핵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은 첫 케이스는 1376년 영국에서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의 궁정을 관장하고 있던 윌리엄 라티머 남작의 월권행위 그리고 부정부패를 벌하기 위해 영국의 좋은 의회 굿 팔리먼트가 추진했죠. 탄핵 제도를 처음 시작했던 영국이었지만 실제로 왕이나 여왕을 탄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제로 자리 잡으면서 총리 불신임이 가능했었죠. 1990년 이래 전 세계 63개국의 약 130여 명의 행정수반들이 270여 가지의 이유로 탄핵소추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은 탄핵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에 쏠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몇몇 학자들은 내각제에 비해서 유연하지 못한 대통령제에서도 좀 더 많은 그리고 자주 탄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후의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탄핵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고 또 평화로웠다라고 기록되는 것이겠죠.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된 대통령으로 남게 될 트럼프 대통령. 결과야 어찌됐든 불명예스러움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네요. 정치권 문제와 여야의 이해관계를 담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면 정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입니다. 자, 야, 기자분들 이제 그만하세요. 야, 의원님들 밤새 고생하고 있는데 약 올리러 왔어요. 국회의원님께서 기자회견 하는데 경론가 가서 하면 되잖아요. 박영진은 물러나라! 박영진은 물러나라! 박영진은 물러나라! 제발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좀 처리해 주세요. 330일이면 많이 붙잡은 거 아니에요? 잘했다고 오히려 풍성해요. 네, 방금 들으신 소리 나흘 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유치원 3법 처리하게 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박용진 의원을 향해 농성 중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서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박용진 의원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물러가라 했더니 여기로 오셨어요. 그분도 네. 거의 거기 노천돌이 농성하는 데도 아닌데 네. 자기들은 자리 차지하고 있으시면서 국회에서 일하는 의원이 자기 일터잖아요. 네. 내 일터에서 제가 제 기자회견 하는데 그걸 그렇게 뭐라고 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 못했습니다. 하셨군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요새 1년 전에 이 유치원 3법 때문에 정말 국감 스타셨는데 이제 요새 또 이 유치원 3법 때문에 많이 또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고 계세요. 근데 뭐 지금 사실은 선거제도 개편안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예. 어제 의총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의총 있었는데 지금 비례대표 30석 캡을 씌워서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고 석패율제.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석패율제는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예. 입장인 거죠. 어제 의총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고 또 반대 이유, 뭐 솔직한 속내 어떤 건가요? 일단 이게 지금 너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비판 네. 대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는 도대체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한번 돌아보자. 처음에 우리 당론이 뭐였냐. 이거 다시 확인했어요. 200대 100이었어요. 2016년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안했었던 국회 그 비례대표 숫자를 100으로 늘리자. 네.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와 여성 청년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와야 국민의 얼굴을 닮은 이런 국회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 제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당들과 오랜 시간 동안 토론 끝에 얻어낸 결론은 225개의 지역구, 그러니까 28개 지역구를 네네. 줄이고 225개로 줄인 뒤에 75개를 비례로 네네.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론보다 줄였고 또 다른 당들은 지금보다 훨씬 늘린 이런 네네. 결과를 얻었고요. 거기에 연동제를 심는 거였고 석패율 제도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50대 50, 250대 50으로 변질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바로 그 총선 전 15개월 전에 네. 최근 인구를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데 최근 3년으로 통계하는 평균으로 나눠서 하는 그런 조항도 좀 들어가겠다고 수정안을 그렇게 준비하고 하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뭐가 조금 이게 왜 그러느냐면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네. 없어져야 되는 지역구가 있는데 이게 주로 호남 지역구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그 생각을 해내다가 지금 4+1에 들어와 있는 네네. 그 의견을 받아서 네. 호남 지역구를 살리려다 보니까 그 이렇게 3년 평균 통계 평균으로 네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5개월로 하면은 이제 조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 없어질 수 있고 통폐합이 돼야 되는데 3년으로 해놓으니까는 예전 인구까지 하니까 그럴 이제 지역구들이 조금 그렇게 벗어날 수 되면 있다. 이제 위헌 논란도 네네.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원안으로 가자. 225대 75라고 네. 하는 원안, 이 심상정 아니거든요. 네네. 심상정 안으로 해서 가자라고 하는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어떻게 갈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네. 또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판을 깨냐 하면서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패율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뭐 다수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실효를 하시는 거예요? 석패율 제도는 이해찬 당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일단 중진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일본의 사례가 그렇죠. 일본의 사례도 20에서 40명 정도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는 버림받고 그런데 석패율 제도로 돌아오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에서 이걸 국민들이 용납하시겠냐라고 하는 네. 우려가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패율제를.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패율 제도를 4+2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게 지역구도의 완화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그런 네. 역할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어저께 의총에도 제안했었던 내용인데요. 네. 석패율 제도를 지역구도 완화를 해서 도입합시다. 그러나 전현직 국회의원은 배제하는 걸로. 그러면 누가 들어오느냐? 여성. 그리고 청년으로 딱 정하죠 뭐. 그래서 지금 여성을 13579 비례대표 네. 홀수번호로 하도록 되어 있지 네네.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석패율 제도에는 여성이 대 젊은 여성으로 딱 못 박아서 이렇게 국회법에 넣거나 아니면 혹은 그런 정치적 합의를 하게 되면 네. 저는 오히려 그 신인들에게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김부겸, 이정현 네. 그리고 뭐 노무현 이런 분들이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 순천에서 광주에서 그 버림받은 정당들의 후보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정말 눈물겨웠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네. 저는 지금도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네.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의 깃발을 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 중에서 특히나 젊은이들이 도전해서 지역구도를 온몸으로 한번 해봐라라고 하려면 저는 여성 혹은 젊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딱 그걸 만들어주는 거. 몇 개가 되지 않더라도 석패율제는 그렇게 써야지 뭐 중진들 뭐 3선 4선들 다시 살아 돌아오는 걸로 하는 건 정치에도 도움되지 않고요. 그분들에게도 사실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 있다면 석패율 제도를 그렇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심상정 빼고 뭐 중진 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받으시면 되죠. 그러면 네. 제 제안을. 그렇군요. 근데 또 민주당 내에서는 또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또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네. 제가 그 한 20명 넘는 의원들 네네. 발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일부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들 하시는데 석패율 제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면 판을 깨는 거거든요. 네. 3+1 다른 야당들이 요구했던 말이 판을 깨지는 말자는 게 제 의견이었기 때문에 좀 뭐 검토를 아마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잠시 소개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인영 대표가 그러면 선거법 이거 너무 막혀 있으니까 공수처법 그리고 민생법 먼저 처리하자라는 의견도 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또 다른 야당들에서는 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뭐 지금 봐서는 네. 그 다들 욕심과 관심이 다 달라서 선거법으로만 네. 지금 막 몰려가고 있는 거는 같은데요. 네. 제가 진짜 하소연할게요. 여기 나오시면 다들 하소연하고 예, 가세요. 예. 국회법이 그 패스트트랙 네. 국회 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을 담은 이유는 그런 겁니다. 상임위에서 절대적인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적어도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법안이
상대 소수당에 의해서 발목 잡혀가지고 법안 심사도 통과 못하고 상임위도 통과 못하고 그래서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로 가는 것은 방지하자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30일이라는 숙려 기간에도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표결에라도 붙이자라고 하는 거죠. 국회 지금 330일도 넘어서요. 6전 3법은 그 패스트트랙에 걸려서 지금 다음 주면 27일이면 1년 됩니다. 그러니까 상정된 패스트트랙 상정한 지가 1년이 되니까 이러지 말고 원래 다 됐으니까 첫 번째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일단 국회의장님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요. 네. 그 뭐가? 11월 27일 날, 29일 날 네. 그 본회의를 처음 열은 거거든요. 네네. 제가 패스트트랙 기간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오는구나 봤더니 199개 법안 중에 197, 198, 199번에 마지막이었죠. 바뀌어놨더라고요. 네. 좀 황당했어요. 국회법의 정신은 이제 이 기간 끝났으니까 가장 먼저 표결 처리하자인 거거든요. 네. 이 국회법 정신을 망각하고 무시한 법안 의안 순서가 아닌가. 그래도 오늘 내에 처리는 되겠거니 했더니 아이고야 이건 또 웬일이야. 자유한국당이 몽땅 다 필리버스터를 삐걱 건다고 걸어버렸죠. 하니까 네. 뭐 국회법이고 뭐고 뭐 다 엉망돼 버리는 상황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서운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겠다 저는 얘기를 하셨고. 그때부터요. 네. 제가 그전에는 자유한국당 웬만하면 자극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자유한국당 자극 네네. 안 했고 또 뭐 이 어딜 가면 적당히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이 뭐 저걸 박용진 법으로 생각하고 손을 같이 도와주지 않거나 이러면 어떡하나 당론 법안임에도 네네. 불구하고 혹시나 그럴까 봐서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마이크를 주든 유치원 3법만 얘기하겠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하겠다. 어디 가서 뭘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당장 그날부터 무슨 규탄 집회 때 발언하라고 네. 그러대요. 그래서 나경원 그 당시 원내대표 딱 걸어들고 이 양반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밖에 나가서는 나라 팔아먹고 네. 국회 돌아와가지고 애들 팔아먹냐 네. 확 그래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경력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 고문 변호사 맡아서 네네. 이 맞아요. 모든 논리 네.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까지 인용해가면서 제가 원래 다른 당 대표 잘 공격 안 하거든요. 네. 그 정치적 예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뭐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저 친구가 원래 저런 친구였나? 뭐 하는 비아냥을 듣고 욕을 듣고 쇼를 한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헐랍니다.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서라면 물불가리지 않고 할 생각이고 사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김영균법은 희생자의 어머니가 와서 네. 또 민식이법도 희생자의 어머니가 와서 울고 하니까 국회가 그걸 통과시키는 정말 비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유치원 3법은 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당장에 한 명의 희생자 이렇게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울어야 되고 누군가 때를 써야 되고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정말 악다구니 써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좀 비장한 모습을 제가 1년 전에 뵀을 때보다 훨씬 더 비장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다른 민생 법안은 몰라도 이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지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떤가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뭐 전폭적인 지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네. 한유총은 싸우고 있다. 이겁니다. 한유총이 정말 열심히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이제 경선 앞둔 사람들은 더 그렇고요. 그 이제 120일도 남지 않은 네. 그 총선 때문에 한유총의 지부 선거구 단위별로 꾸려져 있거든요. 네네. 이분들이 움직이는 거를 거의 엄청 신경 쓰여 하고 겁도 내고 압력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요새는 언론에 잘 안 나서 안 나서 몰랐어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의원들에게 많이 이 관련해서 하소연도 네네. 제가 듣고요. 또 한유총이 자기들 면담 요청해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압력 가하고 반대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만큼의 개혁적인 네. 그 의원님이 의원님도? 예, 우리 민주당 의원분은 아니신데 네네. 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법에 찬성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까지 걱정을 하시고 4+1에서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손해를 봐가면서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확인한 건 4+1에서 단 한 번도 유치원 3법은 논의된 적이 없어요. 서운하시겠다 좀. 네. 예, 솔직히 서운하고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지난번 자유한국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통과될 때 네. 156으로 재석이 156으로 네네.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이게 4+1 전체를 합치면 162인가 3인가 그렇답니다. 근데 그때 몇 명이 자리를 비운 거죠.
근데 지금 의결 정족수가 148이니까 네. 156에서 9명만 어디 가시면 네, 워낙 그러면은 바빠서 유치원 3법은 4+1에서 하자고 한 적 없잖아. 이러면서 가버리시면 이거는 안 되네요. 그러면. 상정해서 표결을 직전에 다 무산돼 버리는 황당한 경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유치원 3법 통과시키겠다 우리 당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면 4+1에서라도 이걸 담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가장 그 선거법보다 앞으로 제가 먼저 이걸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네. 사실은 그 담보를 그 이 통과를 4+1 체제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설마 이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까요? 걸으라고 그러세요. 저는 하루에 한 2, 3%씩 자유한국당 지지율 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공감하는 법안이거든요. 자유한국당 네. 지지자들 중에서도 60% 이상이 그러니까요. 이 법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예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많은 흩어져 있는 유권자보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익 집단에 상당히 정치는 맞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권자들이 힘을 조금 더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 네, 1481님 의원님 지역구 유권자이고 또 6살 아들 100일 된 딸을 둔 아빠입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 문자도 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창 0301님도 응원합니다라는 응원 문자. 지금 응원 문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좀 개탄스러워하시는 문자도 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일 좀 해주세요. 시계프꾸님도 말씀하셨고, 또 성대사공님은 애 키우는 문제인데 자기 당 욕심 채우기는 정말 미래가 없다라는 의견. 또 3939님도 박용진 의원 힘내세요. 이 나라 새싹을 위해서입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제가 1년 만에 의원님 뵙는 건데 그 사이에 정말 전투력이 만렙이라고 제가 예. 향상하신 거를 제가 알 수가 아이고, 예.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상황인데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유치원 3법 빨리 통과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또 편안하고 또 안온한 그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정말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도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연말인데 열심히 투쟁해 주십시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이슈라도 쉽게 풀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 매주 목요일 친절한 뉴스 해설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두 분이라고 했는데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화장실 가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실 때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어요? 자, 오늘 12, 16 대책이라고 부동산 대책입니다. 어우, 그 얘기를 좀 불붙겠는데. 무겁지만 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 대책 나오고 나서 헌법소원 바로 다음날 헌법소원 바로 나왔어요. 네. 헌법소원이 청구가 됐는데 네네. 우리 헌법에 23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하지만 네. 재산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대 법률의 통제, 특히 예컨대 과잉으로 통제만 안 받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헌법소원 낸 거는 15억 이상은 지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대출 받는 것도 나의 부동산을 갖고 재산권 행사하는 건데. 담보대출을 받는 네, 거니까. 내 재산권 행사는 담보도 쓰는 것도 재산권 행사로 볼 수 있는데 10원도 못 받게 한다는 거는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네. 라고 보면서 헌법소원을 제가 넣은 꼭 겁니다. 여쭤볼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화장실을 가셨던 최영일 평론가가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전국에 화장실 다녀온 걸 선전을 해놨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시죠? 일찍 도착했는데 네. 화장실 간 사이에 기습 시작해 버리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니 근데 시간이 맞춰-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맞춰서 순서를 들어오셔야지 몰랐어. 뭐. 네. 근데 제가 질문을 박지훈 변호사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담보 대출을 받는 그렇죠. 건데 이거를 담보를 해갖고 이 아파트를 그래서 15억짜리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건 재산권 침해다. 네. 궁금한 게 이 법적인 부분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리고 명료해야 되잖아요. 아직 안 산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게 재산권인가요? 아, 재산권은 네. 우리 부동산 소유권이 있고 네네. 어떤 물건을 갖고 있으면 물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 소유권의 가치를 활용하는 것도 재산권으로 봅니다. 근데 이걸 내가 갖고 아직 안 샀어도 이걸 갖고 돈을 빌리거나 뭘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문제는 이제 잠재적으로 살 거를 그러니까 아직 대비해서 안 하는 산 건데 거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에.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네. 잠깐 바로잡아드리면 네. 가짜 뉴스가 될 수 있어서 바로잡아야 돼요. 15억 이상의 자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네. 대출을 빵원, 영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아 그게 아니, 아니에요. 그 지금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아니, 무슨 얘기가 지금 거예요? 살 때 살 때. 대출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아직 사지 않았는데 그게 재산권 행사하냐 이 그러니 질문을 그게 한 거 그 아니에요. 질문을 그게 한 아니라 거예요. 여기서 예. 제가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세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네. 그 말이죠. 예. 근데 집을 살려고 할 때는 받을 수 있잖아요. 15억이 못 넘는 받지 집을 않나요? 살려고 할 때? LTV가 낮아질 뿐이지 담보 비율을 낮게 해줄 뿐이지 자가를 살 때 대출은 낮아지는데 받을 수 있어요. 20%. 그건 좀 금시초문. 금시초문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그게 문제는 없죠. 뭐냐면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면? 바로 잡아드리려는 게 뭐냐면 네. 15억 이상의 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세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요. 전세 대출을. 전세 대출. 전세 대출은 금리가 낮잖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왜 당신은 집이 있는데 전세 대출을 왜 받습니까? 전세 대출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고 내 집을 사려고 할 때는 네. 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위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받지 말라는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갭투기를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는 강력한 내 정보예요. 집은 전세로 살고 네. 그리고 딴 집을 그래요. 사놓고 전세를 예, 주던가 예. 뭐 그렇죠. 다른 용도로 그걸 하지 쓰던가. 말라는 그걸 하지 네. 말라. 왜냐하면 네, 이게 그래서 갭 투자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저 집이 이제 값이 조금 비싼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만큼 부족하니까. 있다. 좀 부족할 때는 음. 저 집을 담보로 살수 있다. 사고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럼요. 지금은 이제 그걸 막으니까 전세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제 모자라니까 네.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현금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거기다 쏟는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착각이 제가 10억짜리 지금 집이 있어요. 네. 12억짜리로 늘리려고 해. 내 집을 팔았어. 10억의 현금이 생기죠. 근데 새 집으로 이사 가려니까 2억이 모자라. 이 대출 그렇죠. 된다니까요. 담보대출이. 그래요? 전세 대출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내 알고 집을 있었지? 사는 좀 대출이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억 이상의 자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전세 대출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LTV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유 대비 예전에 7, 80%도 대출해 줬단 지금은 말이에요. 확확 내려. 지금 20% 근데 지금은 정도? 40%인데 이걸 또 낮추는 거 고가의 아니에요? 주택은 20%로 그렇지. 낮춘다고. 9억 이상은 20% 낮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대출은 2억밖에 2억밖에 못 안 받는다. 된다. 그러니까 내 돈이 많아야 된다. 이 차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그 언론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영원 1원도 받을 수 없다. 이런 헤드라인이 저희도 많은데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세 대출이라니까. 전세 대출. 갭투기 하지 마세요. 이 네. 시그널이에요. 아니 뭐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돈이 것 같네요. 없어서 못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차피 예. 우리에게는 해당 없다. 박지훈 변호사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왠지.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전부 네. 비슷한? 대출 얻어서 뭐 집이 작아긴 한데 네. 아 예, 그 쉽지 짠내 난다 않습니다. 좀 우리.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종부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네. 몇 채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실망입니다. 아유 몇 채 네. 있을 외관도 아닐 뿐더러 겨우 이제 이제 거주하는 집 한 채 있고 지금 이제 어쨌든 빨리 팔라는 거잖아요. 예, 2채 이상 있으면 지금 양도소득세는 싸게 해주고 네. 뭐 그러니까 그 여건을 마련해줘. 종부세는 올린다고 나가는 하니까 뭐 출구를 열어준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근데 만약에 하더라고요. 이제 이 정책이 먹히려면 이 국민들이나 어떤 2채, 3채 가진 분들이 겁을 좀 먹어야 된다. 시쳇말로. 근데 겁을 안 먹고 또 돌아올 거다. 이러면 이 정책이 안 먹히겠죠. 근데 일단은 세긴 셉니다. 세긴 센데 앞으로 이게 실패하면 어떤 또 정책이 준비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경험상 이번에 이 정부 들어서 뭐 18번? 30번? 뭐 18번째. 그렇게 정책을 했는데도 부동산 안 잡혔잖아요. 만만치는 않다. 그만큼 내성이 좀 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이제 차라리 처음에 좀 세게 나갔어야 됐는데 처음부터 이걸 네. 하든가. 처음에는 그런 약한 걸 얘기들이 하다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세게 하니까 뭐 키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좀 내성이 네. 생겼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뭐 실패한 게 아니냐. 사실 뭐 집값 수도권 지역 서울이나 뭐 이쪽은 너무 많이 올랐고 뭐 누가 봐도 이건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올랐잖아요. 그거는 어떠세요? 뭐 부동산 체감하시잖아요. 우리 나이 되면 체감하죠. 체감하잖아요. 하죠. 집 한 채가 어찌 보면 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네. 전부인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해도 네 집 있니? 아직 전세 사니? 그래도 이제 한 뭐 저 50대니까 이제 자가 보유율이 높아졌어요. 네. 친구들을 보면. 근데 이제 집값 차이가 워낙 커요. 지역별로. 지방에 살면 뭐 뚝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우선 제일 큰 거는 부동산 정책 실패다라고 하기에는 이 경남이나 혹은 이제 호남 쪽 가보면요. 이
그 미분양 아파트 많고 공급 물량은 해마다 지자체장이 정책 때문에 쏟아지는데 집값이 바닥을 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값 과열이다, 잡는다, 고강도 대책 18번 이게 다 사실은 냉정하게는 서울 수도권 이야기다. 서울 수도권 인구가 뭐 많긴 하지만.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양극화. 그것도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치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먹히지 않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네, 많은 맞아요. 그리고 직장 같은 것도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건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음. 2채 이상 임대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얘기가. 임대업자요? 네. 글쎄요, 잠시 정책을 저희가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2주택이니까요. 예. 아, 임대업자인데도. 근데 임대업자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1가구 2주택에 그 네. 허용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뭐 그렇다면 또 탈법 수단으로 임대업을 해버리면 돼요. 아유.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정확한 규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 집값 안정은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근데 뭐 그거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고 세계적으로 음.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뭐 재산권 침해라고 헌법 소원을 냈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네. 요것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동네도 뭐 분양한다는 거 미루더라고요. 자,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또 이제 이번엔 민간 민간이죠. 택지까지도 네. 분양가 상한제. 제일 문제가 이제 앞으로 재개발하려고 하는 조합들이 네. 타격을 받아서 시공사들이 발을 빼면서 사실은 기대했던 재개발되면 차익이 실현되잖아요. 네. 그 차익을 이제 놓치게 됐으니까 국가가 정책을 잘못 펴서 우리 재산권이 이게 손실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는 가능해 보여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보다 전 더 기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미 노태우 정권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토지 공개념이 네. 아직 우리에게 정립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재산권이라는 건 맞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우리 헌법에 기조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기나 물 같은 경우에 공공재잖아요. 소유권 주장이 안 되잖아요. 토지는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면서도 사실은 매우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공개념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직도 토지 공개념은 말 그대로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법적 논리에 녹아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는 토지 공개념 기반이 좀 확립돼야 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국가가 네.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건설하는데 원가 공개가 아직 안 되잖아요. 네. 그 원가 플러스 적정 마진을 보장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네네. 다만 마진을 무제한으로 붙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품도 규제를 받잖아요. 가격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에. 그걸 하는 데가 공정거래위원회잖아요. 짧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길어지고 있어. 원가가 100원인데 1,000원에 팔아. 그래서 시장의 소비자들이 이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규제 받아요. 규제 대상이 되고 왜 지분 그 상한제가 네. 적용 안 됩니까? 그렇군요. 지금 뭐 한국당 측에서도 이제 관련하고 개정안 뭐 내는데 네. 일단은 뭐 기본권 침해 위헌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박원수 서울시장이 지방 정부 권한으로 좀 달라 부동산 대책을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외국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외국은 뭐, 다르죠. 유럽은 사실 지방 정부가 권한이 세고 연방 정부보다는 네네. 독일이나 뭐 그렇기 미국도 때문에 마찬가지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공개념 개념 지금 말씀하셨는데 헌법에 토지는 사실은 공적인 거라고 규정이 돼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껏 헌법 소원을 해도 대부분 그렇게 정부에서 규제했던 게 거의 헌법 소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 기본 침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다. 국토가 아주 작고 유한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걸 통제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것이다.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이 왔어요. 받았어요? 아까 그 2채 이상 임대차? 임대업자, 네. 예, 임대업자. 1481님께서 임대업자는 9.13 대책 이전 소유권 이전이 된 건들만 주택 보유수에서 아우, 빼준다. 고맙습니다. 와, 전문가시네요. 전문자, 예, 뭐 전문적인 제대로 답변을. 정리해 예, 주셨네. 정말 예. 벌써 그냥 쓰는 그러니까 단어에서 제가 전문성이 탈법을 탈탈탈. 무서워했는데 음. 결국 그 이전 거는 되고 그 네. 이후에 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아. 거잖아요. 예. 지금 이 부동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을 건드리는 심경을 건드리는 이유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살잖아요, 우리가. 네. 네. 뭐 어느 정도 되면은 뭐 돈을 얼마큼 벌고 언제쯤 은퇴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막 떴다가 내려갔다 이러면은 그 계획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의 어떤 경로가 흐트러져 네네. 버려요. 불로소득이란 게 커요. 그러니까 일하고 피튀기듯이 예. 번 게 아니잖아요.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은 내가 노동을 한 만큼 벌었다라는 게 네네. 있는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자본이 두 가지의 자본이잖아. 분노가 지금 존재해요. 네. 하나는 어떤 분노가 있냐면 국민 중에 자가 보유 한 분이 네. 내 아파트 한 채 산 게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6억에 샀는데 10억이 됐어. 그럼 내가 4억을 번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내 재산은 늘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11억, 12억 늘 줄 알았는데 왜 정부가 이걸 통제한다는 거야. 내 자산의 증식이 저해되는 거야. 아까 그게 이제 헌법소원의 네. 논지고 그렇죠. 또 다른 제 주변의 친구는 이제서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살려고 했어. 그 7억을 모았는데 이 10억 됐어. 3억도 벌려면 몇 년 후에 내 집 마련에 이 분노가 있는데 두 개의 그렇죠. 분노가 충돌하잖아요. 정확하네요. 정부는 두 번째 편을 드는 거예요. 네. 집 없는 사람이 자가 보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정부가 우선 할 일이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부동산 과열에서 네. 억제하는 것이 정부가 이제 형평성을 보장하는 일이다라는 근데 논리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는 제 주변에도 정부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도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네. 속상해하시는 게 예전에 김수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네.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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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믿고 판 사람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네, 네. 그때 판 네. 사람들 손해가 너무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고강도, 계속 내놓고 초고강도 있는 올리고 거죠, 있는 건데 지금. 안 잡히니까 네. 약속 못 지켰다는 국민에게는 정부도 할 말이 없겠지만 네. 잡기 위한 노력을 현재 진행 중이지 손을 놓지 않았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논리 속에 숨어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차익 실현하려는 세력이 정부 정책 잘못됐잖냐 고마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전 잡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잡을 때까지 추가 대책 내놓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일부 동의합니다. 뭐 저도 집이 뭐 한 채밖에 없고 별 상관이 없어서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불로소득은 국민의 근로의식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저해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기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 좀 처음부터 좀 강하게 했었으면 하는데 처음에는 핀셋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한다는 그렇죠. 느낌이 아쉽고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니까 연말부터 뭐 연초 다음 내년 연초까지 강하게 그냥 밀어붙이면 결국은 97% 이상의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네. 2, 3%가 문제니까. 네, 지금 문자 많이 와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청라에서님께서 지역 소도시는 집값 폭삭 내렸습니다. 맞아요. 인구는 준데 맞아요.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뭐 지역하고 또 수도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온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럼 세미슬님도 비슷한 말씀. 지방과 수도권 같이 보시면 안 된다. 그리고 약간 지방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뭐 넓은 세상 다같이님도 지방 도시 도로 하나 놓는 것도 몇 년씩 걸리는데 수도권은 몇 년이면 전철이 하나씩 늘어나. 그건 아니에요. 저희 집 주변에 지하철역 만든다고 한 지가 벌써 한 4년 5년 됐는데 이제서야 첩사 뜬다고. 예. 착공을 하는군요. 예, 착공을 그리고 이제서야 뜨는 게 하다니. 어딥니까라고 할 거예요. 아마. 맞아요. 좀 뜨는 게 그런 어딥니까? 분들은. 그건 그런데 뭐 여기 뭐 서울도 또 늦어요. 수도권도 늦는 건 이제 늦어요. 늦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만큼 좀 꼭 정부가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예,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집값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대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뜨거웠던 글로벌 이슈 함께 이야기해보는 지구촌 회담 시간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대표에서 지구촌 소식 전해줄 분들 모셨습니다. 일본 대표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베키 씨, 중국 대표 전 중국 차이나TV 기자 리시앙 씨, 그리고 러시아 대표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눌 얘기는요.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경제탐구생활이라고. 배달앱. 네, 배달의 민족. 다들 뉴스 들으셨죠? 네. 이게 이제 경쟁업체인 요기요 그리고 배달통을 가지고 있는 DH 딜리버리 히어로의 인수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배달 앱의 한 90% 이상 거의 독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문화는 어떤지 러시아, 일본, 중국은 뭐 그런 것도 좀 들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많이들 쓰세요? 배달앱?
가끔씩. 특히 대학원생 때 정말 치킨을 많이 시켜 먹었었던 것 같아요. 치킨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싱글일 때 치킨 많이 시켜 먹고 치킨, 피자, 네, 뭐 피자, 족발, 뭐 밤에 뭐 이런 것들 많이들 시켜 드시는 것 같은데 예전엔 전화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는 배달앱 휴대폰에 있는 그걸로 많이 해요. 이게 언제부턴가 전화로 주문한 게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옛날에는 그 책자도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예. 그런 거 우리 동네 뭐 이거 하는 책자 있었어. 예. 집에 모아놨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배달앱 써보니까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리시앙 씨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그 랭킹 순위나 그 음. 맛점 뭐 평가라고 해야 되나 그거 네네. 보면서 아. 이거는 내 입맛이랑 맞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하면 거기 뭐가 돼요 이렇게 메뉴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쵸. 여긴 들어가면 메뉴가 쭉 나와 있으니까 한눈에 보니까. 네, 편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우리 백희 씨는 요새는 그 되게 도시락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맛있는 도시락을 배달을 시켜서. 도시락. 아 도시락 배달을 시.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도시락. 피자 이런 거 있는데 도시락. 그렇구나. 에바 씨는 저도 사실 후기가 네.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워낙 그 식당이랑 그런 컨택이 없어지니까 뭔가 좀 더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하. 근데 어느 정도 뭐 약간 개인주의적인 면에서는 편하긴 한데 네. 그래도 뭔가 그 식당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면 가끔 가다가 뭐 서비스도 넣어주시고 그러잖아요. 단골 뭐 이런 거요. 한국어를 아. 잘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가끔씩 전화해서 그쪽에서 말을 하면 알아못 들을 때가 있어가지고 전화할 때가 무슨 이렇게 외래어 같은 거 이게 섞어서 편하구나. 맞아요. 근데 되게 물어보는 게 빨리빨리 무섭더라고요.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배달앱을 쓰는 게 더 편하시구나. 아, 그러셨구나. 그렇군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배달 문화가 발달했는지 우린 정말 많이 쓰거든요. 오죽하면 배달의 민족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일본에서는 많이 쓰나요? 배달 앱 같은 거? 일본에서는 네. 상당히 좀 배달의 그 역사는 되게 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 만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네. 항상 배달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배달이 잘 안 보이게 됐어요. 근데 네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1970년대부터 서서히 좀 그러니까 외식 문화가 좀 활발해지면서 네. 좀 밀렸대요. 근데 그리고 아. 80년대, 90년대에는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비싸지면서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배달 문화가 네. 활발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그게 부응하려고 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또 노동력이 모자라서 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이게 같아요. 약간 좀 힘든 일이니까 네. 그걸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좀 없다. 그래서 배달 민족도 일본에 진출한다고 네네. 2014년도에 네네. 한번 했었는데 1년 만에 그만뒀어요? 네, 그랬던 일이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때요? 네, 중국은 일본하고 반대된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시켜 먹을 것 최근에 몇 해 전만 해도 배달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배달 문화가 엄청 발달했거든요. 오. 저도 저번에 출장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전 세계에서 또 1인이네요. 전 세계에서 중국 배달을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그 국가가 중국이래요. 3명 중에 1명꼴로 배달을 시켜 먹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기준 배달 앱에 등록된 고객 수가 4억 명을 돌파했대요. 4억. 네. 그래서 거래 규모가 올해 아마 한국 돈으로 하나로 한 100조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메이트완, 얼러마 이 두 개의 배달 앱이 제일 큰데 거의 독점이에요. 97%가 이 두 개의 배달 앱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러시아는 어때요? 저희는 최근 몇 년 만에 좀 많이 네. 이게 그 산업이 좀 많이 부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쓰고 있는 앱들은 뭐 얀덱스 예다라고 해가지고 네. 얀덱스 그 음식이랑 그 다음에 딜리버리 클럽 그 두 회사가 거의 25%인가 그 정도를 25%? 이제 주문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 산업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한 35%인가 그 정도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해요. 성장 중이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주문을 하는 그 세대 자체가 제 또래쯤 되는 이제 친구들이다 보니까 뭐 네. YZ 그 Y랑 Z랑 세대라고 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오히려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그냥 시켜 먹거나 네. 아니면은 재료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그런 간단하게. 앱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많이 좀 세대가 발달을 하고 있는. 바뀌면서 네. 좀 더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귀국을 해갖고 외국에 좀 살다가 귀국을 해갖고 왔는데 너무 놀랬던 게 한강에 진짜로 있었던 일. 맞아요. 네, 맞아요. 한강에 갔는데
치킨을 배달시켜갖고 먹는데 정확하게 찾아오니까 제 친구들이랑 같이 갔다가 신기할 정도로 그 진짜 많은 신기해요. 사람 중에 딱 맞아. 알아서 찾아. 네, 찾아오시는 게 진짜 박수 칠 뻔했어요. 그거. 와 대단하다. 한국은 중국에서 정말 가끔씩 관광객이나 놀러 오시면 그게 신기해갖고요. 오히려 거기 가서 여름에 오면 시켜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번 해봐라. 진짜 이 많은 인구 중에서 딱 나를 찾아올 수 있냐 이래갖고 해본 적도 있는데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관광객들한테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아, 일본인 그래요? 관광객들. 예. 그게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에요. 한강에 한번 앉아갖고 치킨 한번 시켜 먹어봐야지 그냥 한국 다녀온 거야. 뭐 이렇게 되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인 가구도 늘고 또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니까는 이제 뭐 아무래도 다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뭐 시간제 아르바이트 이런 걸 배달원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가요? 각국에서도 다 이렇게 전문 배달원이 있는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좀 뭐 기간 시간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지 어떤가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식당들이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을 때도 있고 자기네들만의 그 앱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체인점이면은 그런 식으로 배달을 해주는 데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자기 그 배달원들을 쓰고요. 아니면은 또 똑같이 아르바이트생들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보통 저희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 아니면은 대중교통 아니면 자차로 배달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중교통을 가면 투잡으로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그나마 나아졌던 게 재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서 거의 3년 전에 갔을 때는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어요. 주문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배달을 1시간 반 정도 기다린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릴 때쯤에. 심지어 그 친구가 잘못 가가지고 또 아무튼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오래 기다렸는데 올해에는 한 재보니까 한 40분? 50분 정도 50분. 한 반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나 중국은 어때요? 전문 배달원이 있나요? 일본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되게 급성장한 그 앱이 있어가지고 그 신기해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거기는 그 아사히 신문이랑 신문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신문 배달원이 있잖아요. 근데 배달원들이 아침에만 그 배달하고 그 나머지 시간 좀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노동력을 그 배달원으로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방법도 또 있기는 하네요. 그 뭐 우버 같은데 우버이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차량 공유니까.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그 가게 배달원보다는 전문 배달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배달 앱 있잖아요. 그 두 개의 탑 배달 앱이 어라만 메이트환이 있는데 그쪽에서 직접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배달을 시켜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배달을 하고 배달 앱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출발을 하면 어디까지 도착을 했고 몇 시 뒤에 나한테 그 GPS처럼 내가 앱을 보면 몇 분 후에 나한테 도착을 하는지 여기까지 다 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그래요. 역시 GPS 발달한 국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사실 우리 이제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오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배달원들은 뭐 아까 대중교통도 있지만 대체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조금은 위험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 사고가 좀 많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막 위험하게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사고도 굉장히 좀 많은데 글쎄. 각국에서는 어떤지 상황이 좀 듣고 싶은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아무래도 많이 시킨다니까 사고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배달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문을 하면 그 앱에 떠요. 주문을 받아갖고 몇 분 후에 내가 요리를 만들어서 배달할 수 있다고 가게 주인이 딱 찍으면 그 시간 내에 도착을 한 게 원칙인데 만일 좀 늦어졌다 이러면 늦어졌다 하면 만일 고객이 불평을 컴플레인을 안 하면 상관은 없는데 어떤 고객은 또 조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약 그 앱에다 평가에다 몇 분 늦었다 이러면 벌금이 생겨요. 벌금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벌금이 거의 그 한 건당 배달하는 그거 수수료 받잖아요. 배달원들이 그 수수료의 8배에서 10대까지 벌금이 매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해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거의 하루에 2건이 배달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하루에 2건?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정책하고 그 배달 시간 관련된 정책을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배달하고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뭐 아마존 뭐 이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근데 도시부에서는
그 주문하면은 1시간 만에 그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그 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그 배달하는 사람들의 그 노동력이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사라든가 보통 그 택배 같은 거에 그 인원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특히 최근에는 그 4월달 이번에서 연도가 4월에 좀 바뀌어요. 네네. 4월달에 그래서 이사 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서. 네, 사람이 없어서. 저도 올해 그런 데서. 오사카에서 그 삿포로로 일본 집을 좀 이사 갔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 이사 회사가 뭐 3개월 전에 예약을 하려고 해도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이사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자기 그 집기 같은 거를 일단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그런 창고 업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배달원들이 막 뭐 중국처럼 벌금을 내야 되고 막 열심히 목숨 걸고 뛰어야 되고 이런 건 좀 덜하겠네요. 그래도 서비스상으로는 역시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압박은 여전히 그렇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나요? 저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바이 이런 거는 아닌데 그 다른 사건 사고가 신선도 관련된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그러니까 음식을 시키면은 보통 스시 이런 거를 좀 많이 롤 같은 거 있잖아요. 스시롤을 많이 주문을 해요. 피자 아니면은 그쪽 이제 스시롤. 쉬운데 스시 네, 같은 그래서 거. 생선 같은 거는 그게 좀 생명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는 좀 더 빨리 배달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 피자 같은 경우도 식어서 오면은 컴플레인을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막 이렇게 아직은 컴플레인하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이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배달 민족이나 뭐 요기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거를 받아야 되는 뭐 배달원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 이제 뭐 이걸 뭐 식당이라든지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직거래를 그걸 포기를 하고 하는 거라서 사실 회사 측에 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제살 뜯어먹기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배달 앱이 참 편한데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 배달원 플랫폼 비즈니스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방법을 제가 왜 여쭤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분한테 왠지 뭐 나올 것 같아 아이디어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많이 붙어요. 25%까지 붙거든요. 상가에. 그래서 정말로 많이 힘들고 소비 어떻게 보면 그게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고스란히 그 고객들이 우리가 사 먹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값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방법이 있는데 보니까 이런 전통적인 배달은 이미 포화 상태 유리천장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좀 더 특화된 서비스로 그러니까 집에서 배달이라 하지만 간단한 배달이 아니라 특정 명절을 한 뭐 세트 뷔페를 배달하는 것처럼 세트로 생일 파티 뭐 이렇게 고퀄리티 뭐 특정 테마에 맞는 이런 배달을 하면 그만큼만 그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만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 다른 어떤 차원의 조금 좀 높은 고퀄리티로 단순한 그 1:1 그 간단한 그게 아니라 좀 고퀄리티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뭐 그런 노력 같은 거 없나요? 일단 지금 이게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노동 자체는 사람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달라 보이는 그런 업종의 기업들이 좀 협조하면서 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부분에서 그 합리적으로 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나마 좀 그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인데 좀 이렇게 선도하는 국가잖아요. 그런 것 좀 만들어 보라고 해보세요. 아베 총리한테. 러시아는 어떻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일부 회사에서는 그 로봇으로 이제 아니면 무인 그런 배달원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는 또 그러면 배달원들의 일자리를 또 그래서 그나마 이제 지금 다행인 것은 그 배달원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워낙 지금 성장 단계여가지고 그리고 또 그 최소 배달 그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15,000원부터 이제 무료 배달이었으면은 지금은 뭐 10,000원부터 또 무료 배달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그걸 독려하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게끔 사용자들이 좀 많이 사용하게끔. 근데 러시아는 지금 뭐 성장하는 단계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제 중국이나 우리가 걱정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악성 경쟁 맞아요, 심해갖고.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그래서 많죠. 어쨌든 이게 좀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변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도 생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악영향도 있고 한데 좀 함께 뭐 좀 상생하는 그런 방안을 좀 빨리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달앱 이야기를 전 중국 차이나 TV 기자이신 리시양 씨, 그리고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 서울대 선임연구원 요시카타 백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사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도 6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